안녕하십니까.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김영선입니다. 오늘 세계사 수업 26번째 시간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양사로서는 8번째 시간 되겠고요. 오늘은 신항로 개척과 그 유럽인들이 신항로 개척을 통해서 발견했던 아메리카 대륙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내용 들어갈게요. 자, 새로운 항로의 발견이라고 하는데 그 배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이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나서게 되었던 거죠. 왜 그러냐? 동방, 즉 동쪽에 대한 호기심과 관심이 증폭됐대요. 왜 그랬냐 하니 프레스터 존 전설이 있대요. 저기 동방 어딘가에 프레스터 존이라는 그 사제가 그렇게 그 크리스트교 왕국을 세워서 다스리고 있다, 이런 뭐 전설이 있었다, 돌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마르코 폴로 동방견문록, 옛날에 저기 몽골 제국할 때부터 얘기 나왔었죠. 이런 것들 돌면서 동방에 대한 호기심이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방과 직거래하고 싶은 요구가 증폭되었다라고 하는데, 뭐 오스만이라든가 이슬람이라든가 뭐 이탈리아 등등을 거치지 않고 좀 독자적으로 직거래를 하고 싶다, 유통업자들을 거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또 기술 발전도 있었습니다. 일단 가고 싶다고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갈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과학 기술들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나침반 얘기 지난번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까지, 우리 먼 바다를 원양이라고 하죠. 그런 곳에 항해가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주도했던 나라는 처음에 이베리아 반도에 있었던 포르투갈과 에스파냐 되겠습니다. 이 두 나라가 신항로 개척에 처음에 나서게 되었고요. 왜 그런 거 하니, 이들은 대서양에 접해 있잖아요. 그래서 지중해에는 좀 소외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 점들과 함께 주도권을 갖고 싶었던 그런 욕구와 함께 이 재정복 운동, 레콘키스타 이후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탐험가를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뭐 상황이 되었다, 여건이 되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볼 건데 포르투갈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갔던 사람이 바로 바르톨로메오 디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포르투갈 사람이고요. 아프리카 남쪽 끄트머리로 쭉쭉쭉 가면서 어디에 도착했느냐, 희망봉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희망봉 도착을 했고요. 자, 그리고 바스쿠다가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포르투갈 출신 역시 맞고요. 그리고 이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까지 갔고요. 인도 어디 갔느냐, 캘리컷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라고 합니다. 포르투갈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자, 에스파냐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스페인이죠, 여러분들.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여러분들 그 뭐 달걀을 깨가지고 세웠다는 그 콜럼버스 맞습니다. 자, 이 사람 이탈리아 출신이고요. 이 사람은 대서양을 횡단해서 서인도 제도, 물론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서인도 제도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그게 1492년이라고 하는 거, 연도는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새겨보시고요. 그리고 아메리카에 사탕수수를 도입해서 나중에 이걸로 농사 짓는데 영향이 있었겠죠. 나중에 이 사탕수수가 아메리카 땅에서 플랜테이션이라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은 그 수확물을 거두게 되는데 별로 좋은 역사는 아닙니다. 이따가 또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아메리코 베스푸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역시 이탈리아 출신인데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아메리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언제부터 그랬느냐는 좀 얘기가, 연도가 찾아보니까 너무 달라가지고 뭐라고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어쨌든 콜럼버스 이후라는 거 정도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페르디난드 마젤란이라는 사람이 있죠. 발음이 잘 안 되니까 마젤란만 얘기할게요. 자, 마젤란은 여러분들 포르투갈 출신이에요. 포르투갈 출신인데 에스파냐로 왔죠, 그렇죠? 자, 이 사람은 1519년에 세계 일주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젤란의 세계 일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자, 대서양과 여러분들 태평양을 횡단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근데 중간에 필리핀에 도착했는데 마젤란이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생존자들이 인도양과 희망봉을 거쳐서 귀환했습니다.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희망봉까지 왔으면 여러분들 아프리카 우회에서 다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실제로 입증해버린 거죠. 일주를 통해서 말이죠. 그 만약에 지구가 여러분들 네모로 돼 있었으면 어디 가다가 뚝 떨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을 한번 참고 삼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다음 내용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신항로 개척 이후에 유럽인들이 그야말로 발호하게 됩니다. 발톱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에스파냐가요, 여러분들 아메리카를 침략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아스테카 제국이 멸망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스테카 제국, 잉카 제국 모두 멸망하는데 모두 에스파냐의 침략자들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요거 연결을 해주셔야 돼요. 아스테카는 코르테즈에게, 그리고 잉카는 피사로에게 멸망했습니다. 피사로. 글씨가 왜 이러죠?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피사로. 자, 그리고 나서 이 에스파냐는요,
이곳에 엔코미엔다라는 제도를 실시하는데요. 엔코미엔다 제도라는 것은 에스파냐 왕이 아메리카 정복에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원주민을 보호하고 그리스도기 전파를 조건으로 원주민에게 세금 노역 거둘 권리를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인정했냐? 에스파냐 왕이 인정해 준 거예요. 누구한테? 아메리카 정복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에스파냐 왕이 에스파냐 내지는 뭐 그 자기 도와준 신학로 개척 혹은 뭐 아메리카 침략에 공을 세운 사람들한테 이러저러한 권리를 인정해 줬다. 여기에 원주민들의 동의는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원주민 흑인 노예 동원해서 막대한 금과 은을 채굴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아픈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포르투갈도 볼게요. 포르투갈의 역시 또 아메리카 침략입니다. 미안해요. 잘못 적었어요. 여기 아시아죠, 여기는. 아시아 침략 되겠습니다. 포르투갈은 아메리카 쪽보다 아시아 쪽으로 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곳저곳에 거점 항구를 마련하고요. 무역 기지로 활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명칭들이 나옵니다. 이 지명들이에요. 특히 유명한 거면 마카오 이런 거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주로 향신료 무역을 전개했고요. 이후에 여러분들 유럽 여러 나라들이 아시아 진출에 활성화하는 발판이 되었다. 포르투갈이 먼저 갔고 그 뒤이어서 나타나는 후발주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자, 항로가 개척된 이후에 여러분들 사회, 경제, 문화적 변화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구 단위로 좀 바뀌게 돼요. 유럽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여러 대륙 간의 일로 벌어지게 되는데 일단 개요를 먼저 살펴보자면 대서양 삼각무역 체제가 마련됩니다. 17세기 이후에 여러분들 대서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를 잇는 삼각무역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같이 나오는 게 노예무역이 핵심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이 전염병 내지는 뭐 감염병이라고도 하죠. 천연두 홍역 등이 아메리카 원주민의 인구를 급감시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면역이 없었던 거예요. 아메리카 원주민이. 이 병들은 모두 유럽인들이 갖고 있던 그런 병원균들이거든요. 균이라고 해야 되나? 사실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전염병을 유럽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아메리카로 건너가면서 전혀 그런 대비책이 없었던 면역책이 없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시킬 원주민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이 유럽인들은 아프리카 흑인들을 아메리카 동장의 노예로 투입시키게 됩니다. 그냥 끌려온 거예요. 그래서 흑인 노예 얘기가 위에 나왔던 겁니다. 원주민과 흑인 노예, 엔코미엔다 제도. 자, 여기에 포르투갈, 네덜란드, 프랑스, 영국 등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가담했다는 것이고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메리카 대륙 상황 보겠습니다. 원주민 입구가 급감했죠. 그렇죠? 각종 노역에 동원되고 전염병 돌고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단일 작물을 재배하는 대농장 체제가 실시되는데 그것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아까 사탕수수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큰 농장에 오직 한 개의 작물만 재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문제가 뭐냐면 그 만약에 그 병충해가 생기거나 뭐 그 식물에 만약 뭐 병이 생겼다, 그게 뭐 전염병이다, 그러면 싹 말라 죽는 겁니다. 그리고 싹 죽으면 이제 팔 게 없네요. 그러면 식량을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식량을 따로 또 재배할 그럴 의지도 없었던 거죠. 철저히 상품 작물들을 위주로 이렇게 대농장, 플랜테이션 농업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도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원주민 그리고 아프리칸 흑인 노예죠. 이를 통해서 금은 채굴한다는 거. 여기 앞에서 많이 봤고요. 자, 그리고 뭐 메스티소, 몰라토, 크리오요 등의 여러분들 혼혈들이 출생하게 됩니다. 요즘은 그 혼혈이라고 하지 않고 뭐 다문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일단 혼혈이라고 일단 편의상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비하의 의도는 없어요. 자, 일단 유럽으로 또 가보겠습니다. 유럽은 당시에 교역망의 중심이 여러분들 정확히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지중해 무역에서 소외되었던 포르투갈, 에스파냐 등이 나섰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대서양으로 교역망 중심이 이동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과 은이 대량 유입, 그쵸? 흑인 노예들 시키고 원주민 시켜서 금, 은을 막 캐게 하는 거잖아요. 싼 값에 캐게 했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물가가 막 폭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가격 혁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혁명이면 뭔가 이렇게 뭔가 꼭 우리가 뭔가 좋은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가가 폭등한 거. 이전에는 싼 값이었는데 굉장히 폭등해서 이제 뭐 감당할 수 없는 가격이 되는 거. 그런 것도 가격 혁명이라고 부르더라고요. 특이합니다. 자, 세계적 교역 활성화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 말이 좋아 세계적 교역 활성화지. 이거는 유럽 위주로 해서 유럽을 위한 그런 체제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상업혁명도 여기서 비롯됐다고 하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 근대 자본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그러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걸 상업입니다. 이게 산업혁명이 아니에요. 알겠죠? 아닙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슬프게도 아메리카 원주민 인구 급감의 대안으로서 희생되는 그런 측면이 있었죠. 아주 슬픈 역사입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아메리카 역사 좀 보도록 할 건데요. 아메리카에서는 여러분들 이 문명 이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마야, 아스테카 그리고 잉카가 있는데요. 이름 명칭 일단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밑에 그 지도가 있으니까 지도 위치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야는 좀 오래된 문명입니다. 해서 신원호 개척 뭐 이런 거 오기 전에 이미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위치만 볼게요. 중미 그러니까 중앙아메리카 쪽이죠. 중앙아메리카 쪽에 유카탄 반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유카탄 반도. 이런 유카탄 반도 보이시죠?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시고. 자, 도시도 아까 보셨겠지만 치첸이트사라고 있습니다. 뭐 특징은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스테카부터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테카는 여러분들 이 도시 이름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수도였으니까요. 발음이 좀 어려워요. 테노치티틀란이라고 합니다. 테노치티틀란 멕시코 고원지대였다라고 하고요. 13세기경에 중미에 정착하면서 제국을 건설했고 그리고 중미 대부분 지역을 장악했어요. 그럼 뭐 피라미드, 뭐 달력, 그림 문자 등등을 했는데 상당히 강압적 통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정복민의 몸을 종교 의식의 희생물로 사용했다. 막 피 나오고 막 심장 꺼내갖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런 인간 그 재물을 막 사람 자체를 몸뚱아리를 막 재물로 올리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한 그런 통치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파냐에서 코르테즈가 찾아왔을 때 오히려 이 피지배층들이 에스파냐인을 돕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문명이 멸망하게 되죠. 16세기 초 전반부에. 자, 잉카 갑니다. 잉카에는 여러분들 안데스 고원지대라고 하는데 쿠스코 수도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잉카 문명의 지금도 유명한 그런 관광지죠. 마추픽추. 세 명이 가보는 게 소원이에요.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마추픽추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15세기 중엽에 정보 활동으로 팽창했다라고 하고요. 계단식 농경, 뭐 라마 사육, 뭐 역법, 직무업, 뭐 어쩌고저쩌고 많습니다. 그죠? 자, 이 중요한 게 또 여러분들 잉카의 길. 왠지 뭐의 길, 뭐 왕의 길, 왕의 눈, 왕의 귀, 뭐 이런 거 할 것 좀 뭔가 그런 느낌 나지 않습니까? 잉카의 길. 전국적 도로망을 구축했고요. 그리고 이 도로망을 통해서 사람들 막 뛰어다니면서 소식을 전령이 전하고 막 했다고 합니다. 달리기 굉장히 빨랐나 봐요. 자, 그리고 새끼줄 매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용어가 있어요. 키푸라고 합니다. 키푸. 키푸 해서 여러분들 이게 문자예요. 새끼줄 매듭을 해갖고 어떤 주요한 기록을 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6세기경에 내란으로 약화됐는데 마침 에스파냐에서 피사로가 쳐들어왔죠. 그래서 역시 16세기경에 전반경에 망하게 됩니다. 이후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이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자, 밑에는 뭐 인구 변화에 대해서 좀 나눠놨습니다. 그림 넣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좀 많이 건너뛰어서요. 민족운동 보겠습니다. 이들도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겠지만 프랑스 혁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까지 있는데 이게 한 18세기 말에서 19세기 경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유럽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대로 유럽이 다른 대륙에 신경 쓸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간섭이 약화된 틈을 타서 여러분들 그런 분위기가 고조됐다라는 겁니다. 특히 이 나폴레옹이 에스파냐랑 포르투갈을 점령해 버렸다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더해서 식민지 지식인들의 이런 자유주의나 민족주의를 수용하게 되는데 이 얘기 왜 나오냐면 이 프랑스 혁명 이후로 혹은 또 나폴레옹 전쟁 이후로 이 유럽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엄청나게 또 떠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신사상인 거예요. 굉장한 사상, 그 열풍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또 더해서 미국의 먼로 선언이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때는 이미 미국이 들어섰어요. 그래서 이 먼로라는 대통령이 야,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너희 유럽이랑 미국이랑 서로 간섭하지 마. 뭐 이런 식의 약간 고립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외교적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의 민족운동을 영국이 지원해요. 근데 굉장히 속이 시꺼멓습니다. 새로운 상품 시장을 확보해야 했거든요. 자, 여기 넣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티라는 나라가 독립하는데요. 여러분들 라틴 아메리카의 최초의 독립국가입니다. 이 최초라는 단어가 붙으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익히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더해서 투생 루베르 튀르라는 사람의 지도하에 여러분들 프랑스에 맞서서 독립하게 되는데요. 이때 여러분들 뭐 굉장한 역사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는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가 우리가 보기에 뭐 IT 대지진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굉장히 불쌍하고 뭔가 어렵고 이런 것만 우리가 인상에 남아 있는데 그거는 현재 그렇긴 하고 현재 뭐 그런 건 사실이지만
또 종이 쳤어요. 라틴 아메리카 최초의 독립국가로서 또 그런 어떤 역사성을 갖는다, 역사적 의의가 있다라는 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크리오요의 활약이라고 하는데, 크리오요는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종의 그 혼혈입니다. 혼혈인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운동을 주도하는데요. 자, 먼저 이제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있고 산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름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리바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명이 있어요. 해방자. 이름 멋있어요, 그죠? 자, 이 사람은 볼리바르가 이미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나라들의 독립에 기여했는데, 특히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볼리비아라는 나라가 나왔다고 해요. 자, 그리고 산 마르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별명이 미안해요. 자, 페루의 수호자입니다. 해서 이 사람들 뭐 이런저런 나라들의 독립에 기여했는데 페루의 수호자로 불렸다는 점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독립 이후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자, 유럽인 후손들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요, 빈부격차, 인종차별이 좀 심하고요, 독재자 출현하면서 부정부패 있고요, 경제적 기반이 약해서 미국이 과도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현재는 정당 정치, 공화국 수립 등 정치적 성장을 이루었고요, 커피, 곡물 등 수출 증대로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콜롬비아 스프리모라든가 아니면 뭐 저기 과테말라 안티구아 뭐 이런 커피 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좀 유명하죠, 그렇죠? 아무튼 뭐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여기 밑에는 이제 지도가 나와 있는데 각각 그 이 나라 이름 뒤에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각국의 독립 연도라고 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있었고 식민 통치를 당하다가 이렇게 또 독립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